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뵈니까 상당히 감명스러운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도분만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만에 직접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가장 익숙하다면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그러한 술기 중에 하나가 유도분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유도분만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유도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요 최근 기사죠. 9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이제 전국에 370군데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 올해는 아마 더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4군데라고 지금 발표가 나고 있는데요. 그만치 많은 분들이 분만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접고 다른 쪽에 어떻게 보면 분만은 산부인과 고유의 일인데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떠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수가도 낮고 또 일도 힘들고 밤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 소송도 많아지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을 분만 현장에서 많이 떠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의료 소송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에는 이런 기사들이 자꾸 쓰입니다. 대법원에서 유도분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고요. 유도분만 중에 태아가 사망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태만으로 계속 소송을 걸게 됩니다. 아까 앞서 어느 시간인가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태아가 사망하게 되면 8억 가까운 그런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입원 중인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소홀히 관찰한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아이가 뇌성마비 장애를 받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시시각각 상태가 변화해 의료진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진통 중에는 일반 산모의 경우에는 30분에 한 번 간격으로, 그리고 고위험 산모의 경우에는 15분에 한 번 간격으로 태아 심박동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만 진통 중에 고위험인 경우에는 좀 더 잦게 태아의 상태와 산모의 상태를 관찰해야 되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는 그런 공제조합 같은 데 진료 기록부를 보다 보면 너무나 기록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유도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아기가 분만되는 것이 엄마나 아기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일단 분만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도분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서 인덕션 오브 레이버, 문자 그대로 유도분만이 있을 수 있고, 분만 진통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촉진을 할 수 있는 오그멘테이션의 과정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도분만의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분만 진통 중에 진통이 조금 늘어졌을 때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바로 분만을 촉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에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그멘테이션 때에도 유도분만을 직접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서를 받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도음만 중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인디케이션 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선택적 유도음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왕절개술을 피하기 위해서 분만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보고된 그 유도음만의 빈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가 바뀔수록 점차 유도음만의 빈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문제점, 또 유도음만을 시행함에 따르는 책임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1년 이후에는 특별히 유도음만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스태프들의 서명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유도음만을 하도록 한 결과,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살짝 2001년 이후에 여기 살짝 감소한 그런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유도음만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도음만을 시행하는 경우에 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는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법적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 이유는 결국 적응증서부터 그다음에 컨트라인디케이션, 그리고 유도음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또 생길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산전 산후의 엄마의 상태를 감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부족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아 상태의 확인과 감시, 그리고 끝으로는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감시와 처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금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 삽관에 관한 부분은 매년 주산학회에서 여러분들께 그 신생아 인튜베이션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교육을 한 번쯤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법적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됩니다. 유도음만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디케이션을 확인해야 되고, 컨트라인디케이션도 확실히 해서 그와 같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CPD가 있는지 여부를 손이나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비숍 스코어도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꼭 명심해 두셔야 될 것은 환자나 보호자와 이와 같은 유도음만 하는 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의를 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기에 대해서는 제스테이셔널 에이지를 확인하고 렁 머추리티를 확인하며 피탈 웨이트를 확인해서 CPD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아의 프리젠테이션이나 라이, 그리고 분만 진통 중에 태아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응증으로서 엄마 쪽으로 보면 프리클람시아나 에클람시아 같은 고혈압성 질환, 양막조기 파수, 그리고 과수가, 태반조기 박리와 육모 양막염, 그리고 엄마의 당뇨나 심장병, 그다음에 신장병, 그리고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도음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수가 쪽이 되겠습니다. 태아 쪽으로 보면 태아가 사망했거나 기형이 있거나 심각한 그로스 리타데이션이 있거나 RH 아이소이뮤니제이션, 그리고 마크로조미아 등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마크로조미아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포스데이트가 유도음만의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간혹
선택적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님의 편의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혹시 법적으로 될 때 문제가 될까를 우려해서 이번에 발행된 산과학 5판에 보면 선택적 유도만이 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경우가 닥치게 될 경우에는 그를 참조로 하셔서 여러 원장님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자와 라포가 잘 형성된 의사가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중에는 원장님이 혼자 계신 곳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중에 특별히 내가 봤던 환자를 내가 분만을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려해서 유도분만을 환자와 상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신부는 의료진과 지원 인력이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분만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엊그제부터 시작된 이런 연휴나 이럴 때에 일손이 딸리면 고위험 환자를 보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를 피해서 유도분만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산부가 특정 시기에 분만을 원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실을 잡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날짜를 꼭 피하기를 원하는 날짜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멀거나 등 또는 병원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서 급속 분만이 우려되거나 또는 이동 중에 분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우에 유도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산과학 교과서에 선택적 유도분만이란 난으로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은 동의서에 꼭 기록을 해 주시고 또 같이 기록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혹시 C생 레이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신생아 호흡기 이완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설명되었음을 반드시 기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우리나라 우화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걸 보면 미국 의사들도 골프 약속이 있으면 아마 유도분만을 전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도록 유도분만은 인디케이션을 가급적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컨트라인디케이션입니다. CPD가 심하거나 프레비아, 바자프레비아, 그다음에 T라이, 그리고 과거력상의 클래시컬 C색을 했거나 마이오맥토미를 한 경우, 프리비어스 C색인데 2번 이상의 로 세그멘트 C색을 한 경우, 그다음에 그랜드 멀티페리티, 제니탈 헐퍼스가 있거나 서비칼 캔서, 그리고 약제에 대해서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유도분만을 금기시하겠습니다. 이 중에 여기 굵은 자로 그랜드 멀티페리티라고 써놓은 이유는 간혹 넷째고 다섯째니까 빨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도분만을 하자 하고 결심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랜드 멀티페리티인 경우 유테라인 랍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유도분만을 시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공의 시절에 처음으로 자궁 파열된 경우를 봤는데 5번째 아기를 낳아왔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도분만 중에 갑자기 배가 안 아프다고 편안한 얼굴을 지어서 이게 무슨 난린가 했더니 자궁이 파열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이버 인덕션의 컴플리케이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모들한테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하이퍼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브랍션도 일어날 수 있고 자궁이 파열되거나 서빅스 라스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분만을 오래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유테라인 이너시아에 빠져서 나중에 블리딩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인트라파트 인펙션 레이트도 올라가고 C생 레이트 올라가고 엠니오닉 플루이드 엠볼리즘도 증가합니다.
특히 타키시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번 정도보다 더 잦게 자궁 수축이 나타날 때에는 분만 진통이 잘 와서 진행이 잘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시지 말고 사용하던 약제를 중지해서 그거보다는 자궁 수축의 빈도가 좀 덜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건강한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디노프로스톤이나 또는 미소프로스톨을 쓰는 경우에도 한 30에서 40%에 가까운 타키시스톨의 빈도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제를 쓸 때에는 여러 원장님들이 직접 못하시더라도 간호사분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자궁 수축의 빈도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아 쪽의 컴플리케이션으로서는 하이폭시아에 빠지거나 또는 원하진 않지만 날짜를 잘 몰라서 이아트로제닉한 프리머츄리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코드 프롤랩스가 생기거나 인펙션의 찬스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기에게 이상이 생기면 결국 산부인과 의사에게 블레임을 하고 그런 것이 통상의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유도만을 시도하려면 왜 시도하는지를 산모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어디서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리고 진통은 어떻게 억제해 줄 수 있는지 또 유도만 이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득과 또 위험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 등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도만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노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나가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유도만을 시행하다가 분만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당황해서 과도한 약제를 투여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제왕절개 수술을 시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비숍 스코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도만의 성패를 가리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니까 굳이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내진을 하거나 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상당히 쉽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8점 이상이면 대개 유도만이 성공을 하고 6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동의서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유도음만을 하거나 유도음만 전에 자궁경부를 숙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5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 번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은 좋은 약물이나 방법도 나오지만 상당히 고가의 약제와 그 같은 기구들이기 때문에 사용이 상당히 꺼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되고 통증이 없어야 되며 효과적이어야 되고 값도 싸야 되고 또 편안하게 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강 숙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원장님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니플 스티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라미나리아를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서비컬 스트라이핑 그다음에 더블 벌른 캐테터도 있고 디노프로스톤 프로페스도 있고 드물게는 미소프로스톨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니플 스티뮬레이션은 효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라미나리아나 이런 것들은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단점은 조금씩 갖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미소프로스톨입니다. 죄송하지만 미소프로스톨 써보신 분 잠깐만 손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이 쓰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 많이 쓰이는 프로페스, 디노프로스톤하고 미소프로스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페스는 질에다가 장착하는 PGE2의 그 장착 제제입니다. 병원에 입원시킨 후에 프로페스를 자궁 안에, 그러니까 자궁 안이 아니겠죠. 질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제 약제가 서서히 나오면서
자궁경부를 숙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 진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만약에 하이퍼스티뮬레이션이 의심될 때에는 밑에 줄을 잡아당기면 금방 제거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술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보관을 철저히 해야 약효가 유지된 프로페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가격이 비싸서 사실은 쓰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소프로스톨은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비교적 간편하고 질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경구로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FDA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모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미소프로스톨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론에다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프로스톨은 과수축을 줄이기 위해서 저용량으로 사용해야만 하고 부위백 시에는 자궁 파열의 위험 때문에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혹시 논문을 찾아보실 기회가 있으면 연구된 논문 중에는 부위백 때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는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민감도는 임신 주수 증가나 태아 사망 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약 용량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유도분만 때 자궁경부 숙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디노프로스톤, 옥시터신, 라미나리아와 트랜스서비칼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미소프로스톨을 완전하게 금지한 것은 아니고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량을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시도할 때에는 대개 25 마이크로그램을 질에다 투여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상 앞서 보여드렸던 알약은 100 마이크로그램짜리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10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갈아서 4분의 1씩 용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리한 칼로 4등분을 해서 그놈을 갈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10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잘못하면 자궁이 파열되거나 태아가 사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5분 만에 애가 좀 이상하고 지금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애기가 조금만 아니야? 조금만 가지고 약에 대한 것이 어르신들의 아시에 대한 것이 저한테 임산부한테는 쓸모없는 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부인과 그런 약을 썼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와 같은 그런 방송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아직도 미소프로스톨을 사용에 대해서는 만약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이와 같은 그 의료사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도만 목적이 아니고 유산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옥시터신 사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로도우즈와 하이도우즈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사용 시에는 지속적으로 엄마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컨티뉴어스한 피터라트 레이트 모니터링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5분 간격 내지는 5분 간격으로 진통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서
그 태아 심음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시토신의 사이드 이펙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퍼 스티뮬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 아브랍션이나 유테라인 랍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량을 투여한 경우에는 워터 인톡시케이션이 생길 수 있고 신생아에서 하이퍼 빌리루비네미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도 임산부들에게 고지를 해주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종합된 WHO 레코멘데이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WHO에서 유도음만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 그 스트렝스가 약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연구가 충분히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고 이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PROM이 된 경우에는 유도음만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경구로 투여하는 미소프로스톨은 유도음만에서 사용할 수 있다. WHO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금기시되어 있지만 미소프로스톨은 만약에 그 부이백을 위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로우 도즈의 베지날 프로스타글란딘은 인덕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벨룬 카테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권장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사망했거나 또는 기형이 있을 경우에는 베지날 또는 오랄의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해서 유도음만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했고 멤브레인 스트라이핑도 유도음만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뭐 다 왕왕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미소프로스톨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도음만은 위험보다 이득이 앞설 때 시행하고 임산부의 상황이나 상태를 고려해서 유도음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도음만은 자궁의 과수축이나 자궁 파열 혹은 태아 가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시행을 하여야 되고 유도음만 시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안녕을 수시로 평가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유도음만을 목적으로 옥시타신이나 미소프로스톨 혹은 프로스타글란딘을 사용할 때는 항상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도음만의 실패는 그것이 반드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도음만은 제왕절개술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시설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얼마 안 된 사건들이고요. 세 사건 모두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28세 초산모 분만진통으로 입원을 했고 폐인이 약하니까 분만을 촉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2시간 후에 질식분만에서 3,360g을 낳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아기는 태변이 착색돼 있었고 청색증을 보였고 즉시 기도삽관 후에 이송을 했지만 출산질식, 태변흡입 그리고 저산소성 뇌손상과 신생아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2세 초산모였습니다. 41주에 양막이 파수됐고 양막이 파수됐기 때문에 유도음만을 통해서 2,910g을 질식분만했습니다. 아기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도삽관 후에 5시간 후에 이송을 시행했더니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30세 초산모입니다. 39주에 분만진통을 주소로 입원했고 진통이 약해서 유도음만을 시행했는데 질출혈과 만기 심박동 감소가 나타나고 서맥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제왕절개술을 해서 3,000g 아기를 낳았고 아기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도삽관하고 이송을 했으나
불가피하게 사망했습니다. 별로 뭐 행복한 사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3건 다 태아가 사망한 건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2시간 만에 분만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속 분만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태아 심박동 감시장치에서 베리어블 디셀레이션이 다수 발생했으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덕분에 A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도삭관과 이송에 5시간이 소요되는, 즉 너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원장님으로서는 최대한도로 해보느라고 해보셨는데 그만 일이 나중에 문제는 지연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판결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태반 조기 발견이 좀 늦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보상금 6천만 원, 두 번째 경우는 1억 2천만 원, 세 번째 경우는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제왕절개술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 봐 좀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도음만을 시도할 때에는 최대한도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기다렸다가 안 되는 경우에 유도음만을 시행해 주시고 만약에 아기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빠른 연락을 취하셔서 사실 종합병원이야 뭐 마취관 선생님들이 병원에 같이 있으니까 쉽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연락을 해 주셔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삽관 지연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산부인과 의사들로서 그리 익숙지 않은 그런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은 대한주산의학회에서 산부인과 선생님들과 또는 소아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신생아 기도삽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꼭 좀 참석해 주셔서 분만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도삭관을 좀 같이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술기를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도음만은 명확히 적응증이 있을 때만 시행하고 이득이 위험을 상회할 때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택적 유도음만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며 꼭 할 경우에는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유도음만의 위험성을 임신부에게 알려준 후에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도음만을 계획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방법을 같이 상의하고 약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고지한 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 적응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주의 의무 위반이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에서 모두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하고 동의서 작성이 안 되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도분만 중에는 아기와 엄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되고 안 되는 경우 주의 의무 위반이 되며 유도분만은 응급제왕절개술이 가능한 시설에서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실에는 신생아 관호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상비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모두가 안 된 경우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도분만의 실패가 반드시 제왕절개술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WHO에서도 그렇게 했고 만약 안 되는 경우 좀 쉬었다 하면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산과학은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과 같아서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그런 거를 독일어로 표현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